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중요한 일정들을 앞두고 경계감이 큰 시장입니다. 오늘 양지수는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경계 매물이 출회되면서 어제 소폭 하락 마감했죠. 오늘은 상승 출발했는데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0.27% 내려가면서 4,134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02% 하락합니다. 931선에서 움직임 보입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어제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코스피를 끌어내렸는데요. 현재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개인 3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 기관은 46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홀로 373억 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개인만 홀로 순 매수했는데 현재도 똑같습니다. 개인은 1,412억 원 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각각 외국인은 6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 기관은 500억 원 가까이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매물이 출회됐죠. 삼성전자는 6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했는데 현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0.83% 내려가면서 1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강합니다. 자사주를 미국 증시의 ADR 주식 예탁 증서로 상장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2.3% 오르면서 57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11%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반등에 성공했는데 현재 1.2% 내려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49% 약세 보입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자동차주 어제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 현재도 2.28% 떨어집니다. 현대차 3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피 전반적으로 쉬어갔지만 어제 조선과 방산은 강했는데 현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HC현대중공업 0.52% 하락하면서 57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0.39% 오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77% 내려가면서 94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 0.63% 약세 보입니다. 코스닥 1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1위부터 5위 사이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0.33% 내려갑니다. 에코프로비엠 0.05%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68% 상승하면서 11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2.25% 오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0.76% 강세 보입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어제 미국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에 코오롱 티슈진 3,000당 제약 강했습니다. 오늘은 코오롱 티슈진 0.37% 오르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0.98% 오르고 있습니다. HLB는 2% 넘게 하락하면서 48,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펩트론 0.5% 상승합니다. 삼천당 제약은 어제 5거래일 만에 9% 급등했는데 현재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3.96% 오르면서 23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도 살펴보시죠. 2차 전지 밸류체인들이 강세입니다. 최근 로봇에도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또 리튬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강하게 상승합니다. 특히 삼성 SDI가 미국 대형 에너지 전문 기업의 ESS용 LFP 배터리를 대규모 공급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2027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되는 이 계약은 2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삼성 SDI 3%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31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성우전자도 2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차량 보안 기업인 페스카로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처음 상장하면서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페스카로는 기술 특례 상장임에도 5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48% 넘게 오르고 있고요. 테라뷰는 상장 이틀째인데요.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첨단 패키징 검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테라뷰 현재 20% 오르면서 1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도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은 2원 30전 내린 1,470원에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환 스와프에 이어 외환 채권 발행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28분 기준으로는 1,469원 60전에서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0.26% 여전히 하락합니다. 4,132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1% 소폭 상승합니다. 931선에서 움직임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발표되는데 일단 경계감이 짙은 모습 네네. 이틀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번에 12월 달 금리 인상은 거의 90% 확률이죠. 이거는 10% 확률로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은 그거는 시장의 충격인데 이 경우를 제외해놓고 본다면은 그러면 내년도 금리 인하를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 점도표를 보여줄 것이냐 이것이 가장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초미의 관심인 점도표가 금리 인하를 예를 들어서 내년에 3%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걸 준다면은 일단 안도를 할 겁니다. 네. 많은 그걸로 필요 충분 조건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같이 발표되는 경제 전망,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부합시킬 수 있는 논고가 되는 것을 같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의 기대감은 인플레 이슈는 잦아들고 경제 전망은 그래도 견고하고 실업률은 뭐 약간 올라가고 이렇게 아주 골디락스 같은 이제 SEP 경제 전망에 대한 것이 부합이 되면서 내년도 금리 인하가 한 3번까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환호할 것이고요. 네. 그게 애매모호하면은 아마도 시장은 바로 10년물 국채 금리의 동향을 볼 것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하고는 정반대로 빠지지 않고 있는 것에 채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채권 시장에서의 경계감이 먼저 묻어났고요. 이것이 오늘은 주식 시장에서도 두고 보자, 뚜껑 열어보자 이런 심사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을 좀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다 팔면서 지수가 뭐 제한을 받는 모습이었고 어떻게 네네. 보면 FOMC에 대한 경계가 미장에서도 나타났던 흐름이 우리 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나타났다고 봐야 되고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전환했어요. 오늘 네네. 지금도 코스닥은 하락세로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요즘에 조금 그래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네. 그거는 신성장 펀드 발표에 대한 거,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요거 발표되는 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직 그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코스닥에 많이 있는 것 중에서 2차 전지 관련되는 몇 가지 뉴스들이 오늘도 삼성 SDI가 나왔습니다만 며칠 전에 LG 엔솔에서도 대규모 수주권이 확인이 되고 아직까지는 리튬 가격도 좋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헝가리 유럽 공장의 진출 이런 것들이 아주 새롭지는 않더라도 확인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어제까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코스닥이 조금 더 수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FOMC 관련 이야기 하나만 더 짚어보면 미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물, 장기물 위주로 올랐어요. 금리가. 맞습니다. 국채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사실 단기물은 정책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고 쳐도 10년물, 30년물 이렇게 오르는 거는 시사하는 많은 미래에선 계속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죠. 가장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건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냐? 부채가 많고 그다음에 관세 이펙트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퍼처스 파워가 낮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이 전가 안 시키고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올 수 있다는 것이 주식시장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채권시장에서 조금 더 경계감이 먼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쨌든 부채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국채 발행을 계속하죠. 그렇죠. 그걸 소화시키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를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오늘도 얘기했어요. 경제에 대해서 A++++++. 그 뭐죠? 경제가 이렇게 좋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계속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인플레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나쁘지 않다? 침체가 아니다. 노 침체. 그다음 인플레 아주 우려가 있다. 그리고 뭐 국채 발행한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양적 완화를 2008년부터 17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지만은 네. 금리가 2008년 우리 금융위기 전에는 금리가 이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확 내려갈 수 있는 토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라는 기본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핵심은 이제는 아까 말씀 인플레하고 부채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경제 전망에 대한 것이 이론적으로 진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인플레 완화, 고용은 뭐 그다지 뭐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두 개 다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소하는 거는 AI라든지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산업이 생산성이 좋아져 갖고 GDP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하고 충돌되다 보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뭐 내일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경계감이 나오고 그러면 신념은 국채가 같이 내려가지 않으면은 야 여전히 조금 신경 쓰이는구나라는 생각을 바로 들 수 있기 때문에 금리나 오케이. 그다음에 커멘트에서 특별히 나쁘지 않았어. 이것만 가지고 안심하고 환호할지는 국채 금리를 동향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이후에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엔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그 다음 주는 이제 네. 일본 중앙은행의 BOJ가 금리 있죠. 결정이 네네. 있고 어쨌든 지금 다 궁금한 거는 연말 산타랠리, 연말 연초에 대한 네네. 지수의 방향이란 네네. 말이죠. 네네. 그 재료들이 지금 이제 하나씩 까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까지고 있다는 거는 소멸되는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BOJ는 금리 인상한다는 것도 마치 내일 FOMC가 금리 인하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기정사실화되어 봐야 돼요. 있습니다. 80% 이상 거의 90%돼 있기 때문에 근데 톤이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정부하고 지금 각을 쓰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근데 금리 인상했는데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러 여건상 이걸 또 포즈할 수 있는지 숨 쉬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중요합니다. 그게 다음 주 금요일 아침이에요. 금요일 아침에 목요일 날 저녁에 미국의 CPI 넘버까지 소화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BOJ하고 그다음에 전날 미국의 11월 달 CPI, 11월 CPI는 뭐냐? 처음으로 셧다운되고 나서 처음에 나오는 물가 지표예요. 어떻게 보면 다음 주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금리 인하를 한 것만 갖고 환호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펀더멘털입니다. 실적 더 좋은 거. 근데 실적 더 좋은 것도 이런 경계가 있으면 절대 주가가 바로 올라가진 않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투자 경고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내려갈 때 사는 전략으로만 하시고 산타랠리인데 산타는 오십니다. 산타 오는데 산타가 선물 어떻게 줄지는 아직 모르고요. 아까 말한 BOJ하고 이런 거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해야 되고 이번 주에 내일 모레 있죠? 뭐가 나옵니까? 브로드컴. 구글보다 더 중요한 브로드컴 실적. 다음 주 목요일 18일 아침에 마이크론, 삼성하이닉스 연결되는 이런 그 굵직굵직한 빅테크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까지 소화시키고 나서 마지막 주에 그다음에 산타랠리가 있을지 없을지가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나친 낙관도 별로 도움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사실 이제 그러면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할까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비관도 말고 낙관도 말자. 네. 그리고 대응도 적극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떨어질 때만 부분적으로 매수하는 네. 방어적인 포지션이 지금은 낮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원래 그랬습니다. 절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미국이 6,800이고 7,500 나오는데 자 보세요. 6,800, 7,500 가는데 7,500수 어떻게 나온 거냐? 내년도 미국의 S&P 500의 EPS가 올해보다 15% 이상 올라가서 3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15 곱하기 24배, 5배면 7,600, 7,700이에요. 그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아까 말했을 때 그 25배, 24배라는 것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국채가 4.1로 있으면은 7,500 이상 못 봐요. 이 신념을 국채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박스에 갇혀 있고요. 한국도 아직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미국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실적적으로. 나을 수 있다.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주가 레벨이 지금 11배에서 12배 사이에 11배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PER 개념으로서. 이익의 전망이 최근 한 달 사이에 평균적으로 한 7, 8%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적정한 이 코스피는 11배 기준으로면은 4,050에서 4,200 초반. 만약 12배, 미국이 유동성 장세가 너무 좋으면 그를 난리치면 4,400 이상 이런 겁니다. 아직 유동성 확인이 안 됐잖아요. 더 이렇게 금리 인하가. 그러면은 지금 11배 쪽에 더 가깝게 있는 거고 지금 11배라는 숫자가 얼마냐? 이익이 좀 좋아진다 했을 때 4,050에서 4,200 초반이에요. 지금 딱 거기 갇혀 있는 거죠. 네. 예, 이렇습니다. 그 실적이 확인되는 게 언제입니까? 삼성하이닉스 실적 확인되는 게 다음 달 초잖아요.
1월 둘째 주. 네, 첫 번째 주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먼저 탑 라인에 주저었죠. 19전지, 20전지.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한 85%는 90%는 반영돼 있죠. 90%는 반영돼 있습니다. 왜? 만약 그거 18조 나오면 아마 주식 안 살 거예요. 삼성전자를. 그럼 하이닉스만 볼 겁니다. 하이닉스가 16조 이하 나오면 또 안 살 겁니다. 최소한 16조, 19조 이상 나와야 되는 걸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이 11배가 아니고 시장이 12배로 가야 되는데 11배는 4,100 이하, 12배는 4,400. 여기 딱 갇혀 있다고 보고 미국의 금리나 BOJ 금리 인상이 이런 것이 우리의 페이버대로 나온다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이건 단기고요. 더 중요한 펀더멘털 AI에 대한 거는 내일 모레 나오는 브로드컴, 마이크론 이걸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컴비네이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비관하는 거 아니죠? 기대는 하는데 주가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거는 또 현실입니다. 코스닥이 요즘에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들어서 이제 여러 정책 기대감도 반영이 됐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코스닥에 반영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수로 보면 만약에 코스닥이 산타랠리다 네, 네. 라면 지금 지수로만 보면 1000스닥, 1000포인트 달성되면 아 이건 산타의 선물이다. 네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발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920인가요? 920대 지수 좀 보여주십시오. 1000이 넘으려면 그러면 결국은 거의 10% 가까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933입니다. 933. 7%? 7, 6, 네. 63. 7% 올라가야 됩니다. 최근에 강한 흐름이면은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하지 않을까? 멀지 않은 미래가 2주 남았어요. 2주라고 말씀하신 거고. 연초까지만 좀 확대를 하시죠. 그러니까 산타랠리에서 이번 달에 될 수 있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스타 가능성은 있죠.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뭡니까? 이번에 오늘 발표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정부 정책은 모험 자본, AI, 바이오, 기타 등등 성장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거고 지원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모태 펀드를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환경이 제일 중요한 매크로 환경이 나빠지지 않는다. AI 버블론, 금리나 환경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게 아니고 조금이나마 좋아진다는 걸 가지고 지축을 흔들 만한 요인이 나쁘게 없다 그러면은 1000 이상 가는 거는 시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그게 연초에 그 개별 종목의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 모두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코스닥도 이제 반영이 된 선반영된 측면이 글쎄요 이것도 한 95%는 아니지만 85%, 90%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1000 이상을 도달하는 건 자체는 타당성이 있지만 그 단계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넘버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그 시점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거는 이제 몇몇 특정 섹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요즘에 2차 전지가 상당히 뜨거웠어요. 네네. 에코프로 형제를 비롯해서 맞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조 원의 또 대규모 수주 소식도 전했고, 네네.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오랜 기간에 이 부진을 뚫고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서막을 알리는 것인가? 네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증권가에서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네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주가는 타당성이 다분히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LG엔솔의 2조 정도의 그 수주 받은 거, 그다음에 벤츠하고죠. 그거는 물론 장기적인데 2028년, 35년까지 2조. 그다음에 오늘 삼성 SDI가 또 받은 거 2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멀티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공급 계약을 받았다는 게 첫 번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비엠 포함해서 올라온 거 두 번째는 리튬 가격. 원자재 가격 자체가 안정화되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반영이 한껏 반영돼 있다. 그건 주가에 대한 이익에 대한 전망을 단기 높아지는 거죠. 이 기저에는 또 중국 정부가 치킨 게임, 과잉 공급을 좀 억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CATL이라고 아시죠? 네, 그 CATL. 그럼요. 중국, CATL의 대표적인 그 배터리. 리튬 광산 중에서 하나가 8월달에 문을 닫았어요. 허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너무 과잉 생산하는 건 좀 그렇다. 허가를 연계시켜서 안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것이 빨리 재개가 되면 다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다시 생산이 전 세계 한 4% 생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CATL의 리튬 광산 중지된 게 벌써 4개월째 되기 때문에 네. 계속까지 풀어둘지 안 풀어둘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정부의 규제 그리고 공급 과잉 완화하고 원자재가 그래서 오르고 공급 계약권은 우리가 낮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헝가리 공장에 공장 진 거 그것도 주가 전체적인 가치 한 4에서 한 8%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 자체의 판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건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ESS가 중요한 회사가 있고 덜 중요한 회사가 있는데 ESS에 올라가는 비중, LG엔소 같은 경우는 20%가 아니고 30% 올라가고 나중에 40%, 50% 올라가고 이것이 주가에 어디까지 녹아있냐는 거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올라간 그 양극재 이런 주식보다는 결국은 펀더멘털적으로는 LG엔솔 이런 쪽, SDI 이런 쪽을 내려갈 때 사시는 정도의 접근을 마시는 것 같고요. 최근 더 올라가는 거는 전기차가 잘 팔린다는 펀더멘털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1월 달 중반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 꼭 하고 싶었어요. 엔비디아에 요즘에 호재가 나온 건 H200에 대한 수출, 중국 수출 허용이 됐잖아요. 네, 어저께 그랬죠. 네. 됐죠. 사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오를 것 같았고 그러게요. 여기에 딸려 있는 SK 하이닉스 주가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물론 하이닉스 주가 올라긴 올랐는데 글쎄 이것 때문에 오른 것 같지도 않고 확 뭐 되게 뜨겁게 달궈졌다. 네. 굉장한 호재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주가를 바라보고 엔비디아 바라볼 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건 파지티브합니다. 그 허용한 거는. 네. 근데 바로도 이런 얘기였어요. 중국이 뭐 제재까지는 아니고 뭐 시큐리티 문제, 보안 문제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간 목린도 아니고 뭐니까 약간 뼈떡거땡기는 식으로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일단 실행 과정을 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미국에서는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에도 뭐냐면 그거 엄청나게 어드밴스된 제품인데 네. H20이 아니고 지금 H200이잖아요. 200이잖아요. 그러면 따라오게 만드는 불씨가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거 먹겠다는 시장이 있다는 거 알겠지만 그래서 미국 내에서 자본이 좀 있어요. 근데 중국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니까 이 뭐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말이죠. 그걸 만들 때 H200이 원래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있는가? 이것도 이슈입니다. H200에 들어가는 HBM,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품이 있는지 그건 일단 치고 네. GPU하고 HBM하고의 패키징하는 걸 누구한테 맡깁니까? 파운드리를. TSMC가 하죠. 네. TSMC가 코어스라는 캐파가 있어야 돼요. Chip on Wafer on Substrate라는 코어스. GPU하고 HBM을 엮어서 2.5D, 2.5D 패키징을 하는 어드밴스 패키징 캐파가 네. 코어스가 HBM3이 다른 회사 거, HBM4 이런 거를 할당된 거, 애플이 할당된 거 이런 것에 얘네 코어스가 좀 캐파 자체가 이것이 부족하다. 지금 브로드컴 난리치고 하니까 그러면 갑자기 H200이 튀어나왔는데 H200용으로 캐파가 준비가 됐는가? 이게 컨스트레인트,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동시에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된다는 거고 마지막에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다이렉트 수혜는 아닌데 오히려 하이닉스가 먼저 수혜는 맞습니다만은 하이닉스도 H20 준비하거나 뭐 생산을 지금 워낙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니까 HBM4 늦어져서 HBM3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있고 삼성한테 오더한 대로 삼성도 DDR5가 마진이 훨씬 좋아서 HBM3 그 H200용으로 가는 게 마진이 어떨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코어스 캐파 그다음에 HBM의 재고 이런 문제로 다이렉트로 H200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한번 재보자. 이런 게 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 있고 엔비디아는 어쨌든 브로드컴의 실적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브로드컴이 나와서 실적 발표할 때 NV 링크 이런 거하고 할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드러나면 엔비디아가 계속 억제가 당할 수 있죠. 하지만 제 결론은 엔비디아는 지금 레벨이면 쌉니다. 참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생각만큼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호재가 나와도 호재에 그대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도 하이닉스도 보였고 뭐 이런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비투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이닉스가 일정 주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예를 들어서 올인 속된 말로 몰빵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지금 그걸 걱정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뭐가 나왔냐면 ADR 발행에 대한 게 오늘 공시 나왔죠. 한 달 내로. 근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 달 내로 공시하겠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그렇죠. 네. 그럼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H200처럼 ADR로 중국에 오픈될 수 있는 한국의 하이닉스가 ETF에도 그렇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물량의 비중이 얼마나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사주가 지금 아직은 적거든요. 네. 활용할 수 있는 자사주가 2.1%밖에 없어요. 시가총액에 대비했을 때.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결국은 또 그걸 가지고 다시 상장을 시켜갖고 ADR을 해야 되는데 이펙트, 효과하고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우리 그 투자 유의 종목이 들어갔죠. 주의 종목. 그러면 어제부터 향후 10일인가 22일까지 워킹데이 중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튀잖아요. 그전 정고점 훨씬 넘어서 그럼 네. 투자 경고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투자 경고가 들으면 신용융자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거를 확 받아들이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트가 별로 많지 않은, 그러니까 많이 익스포저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때 하이닉스를 담을 수도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최근까지는 그저까지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20조도 얼마다 해서 먼저 달렸고요. 네. 그 괴리가 한 5% 있었는데 오늘자로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괴리가 한 2% 좁혀졌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거에서 이런 리레이팅 스토리로 넘어간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아마도 12월 22일 전후 지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그 ADR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심지어 SK의 손자 회사로서 투자하는데 지분을 50% 이하로 해줄 수 있는 네. 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기대까지 하면은 리레이팅 스토리가 하이닉스는 지금 며칠 사이가 아니고 나중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육자가 보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그거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경고 종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가를 충분히 아침보다 지금 약간 늘리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보수적인 포지션이 지금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요즘에 항상 연말마다 이제 뭐 이렇게 경제 프로그램들 보면 배당주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배당주에 대한 선호도는 어떠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갖고 계시는 거 일정 비율로 편입해서 가져가는 거 오케이. 근데 항상 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 얘기할 때 얼마나 했어요? 코스닥도 1000스닥 바라보면 7%잖아요. 네. 7% 바라보신다 하신 거예요? 7%?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달까지 7%. 그럼 1000스닥이지.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7% 올라가는 게 코스닥 7% 올라가는 거 삼성전자 7% 올라가고 대비했을 때 그럼 배당주가 7%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배당 수익률이 7% 있느냐 보셔야 됩니다. 배당 수익률 7% 있는 거 아직 안 올라간 거 많이 있나요? 그래야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코스닥 대비했을 때 한 1, 2개월 봤을 때 업사이드를 하이닉스랑 코스닥 업사이드가 7, 8% 있으면 배당 수익률 7% 이하면은 업사이드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용시장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고용시장 파이 자체가 줄면서 특히 청년층의 타격이 컸는데요. 석유, 화학, 철강, 건설 등 주력 산업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앞으로 취업난이 더 심화될 전망이라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둔화 속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안 그래도 쪼들리는 취약계층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죠. 약자들이 더 힘든 겨울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자, 그럼 고용시장과 지금 우리 경제 주체들이 놓인 현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명지대 경영학과 김재구 교수 나오셨고요.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1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흐름을 보면 전체 취업자 수는 하반기 들어서 조금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세부 지표들을 보면 그닥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지금 취업자 증가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상반기에는 10만 명대로 좀 부진했다가 하반기 들어서 반짝 상승하는 모습. 그러다 지금은 20만 명대를 다시 회복한 모습입니다. 일단 지표 발표가 됐으니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부터 좀 듣겠습니다. 윤 교수님. 예, 뭐 지표만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네. 살펴봤을 때 체감하고 있는 취업 관련된 지수는요, IMF 후에 최가 가깝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 제조업하고 건설업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오늘 발표된 자료를 보더라도 건설업 같은 경우는 13만 1,000명이 줄었어요. 네. 그럼 이게 6.3%거든요.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는 4만 명이 줄었습니다. 0.9%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조업 같은 경우 우리 허리를 받치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돼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빠지고 단시간 저임금 고령자 위주의 일자리가 좀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업의 채용 심리가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는요. 아시겠지만 경총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정도의 채용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한 기업들은 52%고요. 25.6% 정도는 내년에 감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채용 같은 경우는. 네. 중요한 거는요.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질 좋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40% 정도의 대기업들이 채용을 보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또 마지막 현상을 보면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쉬었음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표만 봐도요, 쉬었음 청년이 20대가 17,000명이 또 늘었습니다. 네. 4.5%가 또 증가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쉬었음 인구가 70만 명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이 인력들 같은 경우는 실제 실업률보다 더 나쁜 노동시장 밖에 있는 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신규 일자리 수 자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우리 고용 시장이 나아졌냐? 전혀 그렇게 체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강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게 신규 일자리는 뭐냐면 청년층이 아니라 어떻게 중장년층의 취업자도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네. 정확하게 이제 우리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그 청년 일자리인데요. 이것이 줄어드는 것으로 지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경제가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청년들이 한번 취업 시장에 들어가면 최소 10년 그리고 30년까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들이 이 청년을 고용한다는 것은 기업의 미래가 있고 기업에 대한 계속 투자나 고용을 하겠다는 미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만 이렇게 청년들을 고용을 하는데 네. 이것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장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단순하게 이제 이번 1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계엄 사태 이후로서 내수 시장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유동성을 풀어서 이제 내수 시장을 올리고 이제 고용이나 투자를 올리려고 했지만은 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뭐 환율 변동성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체감 고용이 나아질 게 네. 없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계속 나오는 건 세부 지표들에서 네. 드러나고 있는 허점들, 구멍들 네, 이런 네.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고용률 또는 이제 실업률 같은 이제 통계의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직 의사가 있고 구직 활동을 할 경우에 이제 네. 그 사람들이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들 있으셨지만 청년들이 미리 이제 구직을 포기한다라든가 또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현재 이제 고용 통계에서는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 체감 실업률 이런 것들은 고용 보조 지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체감을 봤을 때는 상당히 고용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청년들의 이제 고용률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또 일자리의 이제 질적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이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려되는 상황이라 사실은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긴급하게 처방을 해야 될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전반적인 상황을 좀 총평을 해봤고 부분별로 한번 들어가 보면 세부 지표들에서 우려될 것들이 꽤 보입니다. 일자리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것, 이런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구인 배수, 1인당 일자리 개수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게 IMF 이후 최저로 그렇죠. 떨어졌고, 그럼 왜 이렇게 일자리 자체가 파이가 줄었냐?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제조업, 건설업. 예, 이게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교수님? 그 두 개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추경효과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숙박 요식업까지도 이번 달에는 또 더 줄었습니다. 실제 수출 둔화도 있고요. 설비 투자에 대한 축소도 있고, 건설 경기 침체도 있고, 자동화 AI 전환의 여파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중간 숙련 정도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9인 비해서 0.43이라는 건요, 한 명당 일자리가 0.43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안정성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IMF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 사실 좀 믿기지는 않아요. IMF면 사실 우리가 외환위기, 국가부도 사태를 겪었던 그 시기인데 정말로 그 시기만큼 안 좋아졌냐? 그 정도로 제조업과 건설업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냐, 강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제 제조 건설업이 상당히 상태가 지금 안 좋은데요. 이것은 단기적 효과랑 장기적 효과가 두 개가 겹쳐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계엄 사태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 그리고 환율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안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이 이제 제조업과 건설업이 이게 일시적인 것보다는 이제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여기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아니 그거 의지는 해야 되지만은 일단 근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기업이 상당수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결과적으로 이게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할 텐데 이 경쟁이 점점 밀리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하고 정부에서 좀 대책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제 다른 국가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차 산업에 많이 가고 있죠. AI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등 이런 신사업적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뒤처진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가 좋아짐으로써 인건비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자동차 공장도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겹쳐버리면 장기적으로 제조업으로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이 건설을 할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인구가 너무나 줄었고 지방 경제는 붕괴가 됐기 때문에 지방에다 뭔가 건물을 짓겠다는 건설업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솔루션이 없다. 장기적으로 최소한 7년에서 10년까지를 바라봐서 이런 제조업이나 건설업 분야에 투자를 해야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조업 분야는 인건비에 대한 문제, 예.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 이런 것들로 예전만큼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못 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거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의 문제도 있고 예. 뭐 특히 이제 지방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쳤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걱정하는 거는 우리 일자리 시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이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정부에서 예전에 경기 살린다고 일부러 인프라 건설 같은데 예산 많이 투입해서 건설 경기를 막 살리면 일자리도 늘고 네. 그에 따라 수입 늘어서 경기 좋아진다. 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네, 네. 지금 강 교수님 말씀드리면 그 공식이 이제 네네. 점차 먹혀들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현장에서는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시중에서도 IMF 때만큼 경기가 어렵다, 또 고용에서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IMF 때보다 저희가 훨씬 더 심각한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IMF 때는 사실은 이제 지나친 고성장을
구가하다가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건실한 기업들도 흑자도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대량 실업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고 네. 또 모아서 금방 회복성을 이제 보였던 게 사실인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좀 구조적인 이런 문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곳이냐, 매력적인 국가이고 지역이냐라고 하는 데서 많은 문제를 이제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인구 문제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하려면 혁신을 해서 새로운 신사업 분야에 계속해서 진출하고 성장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종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감한 투자를 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고 더더구나 지금 해외에 대한 투자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상회할 정도로 우리 한국 국내에 투자를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혁신의 기회를 이제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게 사실은 혁신의 가장 근본을 가져올 수 있는 테스트 베드이자 공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조업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건설업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국의 각국의 각급 지역의 건설 현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설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정규직 문제들은 어떻게 보세요? 비정규직도 지금 사상 최대로 늘어났는데. 좀 걱정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제 정규직도 유효하지만 이 굉장히 우리 경제의 중간에 비정규직, 저는 중규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필요 악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숫자가 856만 명, 그리고 실제 전년보다 11만 명이 늘었습니다. 네. 굉장히 안 좋은 신호거든요. 이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2%니까 10명 중에 지금 4명은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층이 입직을 했을 때 이 입직한 청년들 중에서 실제 3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일자리의 질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아무리 취업에 성공해도 비정규직이고 이들이 아까 우리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입직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직업에서 계속 머물다가 생산 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더 문제점이 60대 이상의 비정규직도 300만 명을 이제 넘겼습니다. 그럼 실제 노인 인구층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령층에 대해서 마지노선 일자리까지 몰리는 현상도 있고 젊은 층이 또 비정규직에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건 이제 건강한 실업이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가 보면은 노동시장의 향후에는 발을 빼는 아예 쉬었음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인력들로 보여서 굉장히 좀 이게 안 좋은 건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왜 이렇게 비정규직 역시 이제 위주로 많이 뽑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인건비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아무래도 기업들 같은 경우에 노동 비용 절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제조업의 이제 자동화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지식 근로자들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AI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그러면서 점점 사실은 인력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은 이제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소위 얘기해서 해고가 어려운 나라가 아닙니까?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제 입직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적절하지 않거나 생산성이 낮더라도 이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운 그런 발목을 잡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제 대우라든지 경제적 이득, 보상에 대한 차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계속 남아 있다라는 거는 뭔가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고용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거는 경제학적으로도 봐도 예, 좋지 않은 신호라고 봐야 되죠.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회사라는 게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수가 있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보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이제 계속 예를 들어서 집을 사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그 대출 빚을 계속 주기적으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비정규직이 있으면 지금 보수가 높더라도 내가 이제 경제적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순간에 직장에 이제서 직장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이제 OECD나 국제 기관에서 비판을 받는 게 노동 시장이 너무 경직성이 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비정규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정규직이 너무 확실한 정규직이 많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밥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제가 이 단어를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만 훌륭하신 정규직 분들이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람을 해고하기가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정규직이 한번 들어가면 정규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산성에 관계없이 계속 그곳에 있고 이런 경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강 교수님 네. 말씀에 하나만 더 접수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전에는 그래도 비정규직을 하고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네. 실제 2000년대, 2020년 전반만 해도 20% 정도는 전환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그 비정규직에 계속 스테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더 좀 힘든 상황이죠. 예. 자,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도입을 서두르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는데 인공지능 도입이 확산되면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제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미국 빅테크들 사이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감원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한테도 남의 일이 아니겠죠. 이걸 어느 정도로 우리가 고용시장 측면에서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교수님이 먼저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사실 이제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특히 이제 제조업의 현장 생산직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한 재앙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전문직 직종에 있는 분들에게조차도 AI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초급의 프로그래머라든가 심지어 이제 회계 업무라든가 네. 뭐 변호 관련된 법률 자문 업무조차도 소위 이제 어시스턴트 이런 업무에 있던 사람들, 어널리스트 했던 그 업무를 AI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는 사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양상이 이제 당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통계나 예측 전망들도 다소 엇갈리긴 합니다. AI가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그런 이제 그 고용 기회 감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새로운 직종도 생겨나고 더 나은 기회들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더 상회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고 상당한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정형적인 업무는 사실은 AI로 상당히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AI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장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각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식의 논쟁들이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고 그렇죠. 기존에 있던 뭐 직종들이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럴까? 걱정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었을 때 절대적 일자리가 AI한테 뺏기지 않을까? 지금 이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OECD에서도 예전부터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직무 전환이라든지 그래서 일자리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는요. 마이너스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AI가 차지하는 그 일자리의 질이라는 것이죠. 지금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식 근로자 아까 김재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 근로자고 네. 실제 우리가 코딩이라든지 이미지나 텍스트를 AI가 이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급이라든지 중급까지에 있는 그런 그 개발자라든지 기술자들이 필요가 없게 되니까 지금 감원의 대상들 자체가 입직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실제 이런 기술이라든지 널리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취업하고도 해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성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1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한국도 그 영향이 있는데 한국은 또 차이점이 있어요, 미국하고. 뭡니까? 한국은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대로 쉬운 해고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을 머무르게 하고 정년 뭐 연장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신규 청년 채용까지도 이 부분이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 신규 채용에 대한 감소도 연결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발현해야 될 부분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력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측면들이 좀 어려운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강 교수님, 고용 시장에 아주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AI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일단 제 경험으로 따지면 대학에서도 조교가 할 일을 많은 부분이 AI가 대체를 했습니다. 그 문헌 검색이라든지 보고서 작성,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AI가 조교들 대신해서 더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조교들이 일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교를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고요. 조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처음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1970년대, 80년대 로봇 기술이 개발됐을 때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로봇이란 것이 인간의 근육을 대신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일자리가 장기적으로는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그 생산직에 종사하던 분들이 이제 서비스업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실제적으로 학력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만 마치고 일하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대학 진학률이 늘어났거든요. 네. 지금 이제 AI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을 넘어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석사, 박사까지. 그래서 일종의 이제 교육에서 이제 사람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비스업이 이 AI로 이제 없어진 일자리를 많이 흡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경제학에서 분석하는 게 일자리보다 더욱더 위험한 게 이제 부의 불평등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 왜 그러냐면 많은 생산은 뭐냐면 인간이 아닌 기계가 AI가 함에 따라서 이 기계를 소유한 사람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 노동시장에서 기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기계를 소용한 자본가들이 버는 돈이 노동으로서 생산성보다 더 앞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의 불평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자층 안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화될 예,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예.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서 마치 이게 지금 AI 대 인간의 대결을 보는 것 같은 네네. 영화 터미네이터를 연상케 하는 이런 구도가 될까봐 지금 걱정이기는 네네. 한데 네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으로 블루컬러 노동자들이 다시 주목받을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도 화두를 네. 던지기도 네, 했단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구조적인 이제 큰 변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그 우리가 고민도 해야 되고 단기적인 대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것이 일단 한국이 워낙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네. 앞에 다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뭐 대중소기업 이런 규모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재에는 이 경직성 때문에 소위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제 해고의 위협이 이제 굉장히 해고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반면에 그 문제는 이제 인력도 이렇게 플로우처럼 계속 흘러들어야 되는데 새롭게 입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 직접적인 타격을 청년층 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논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고용 구조 전반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동 개혁이란 말로 뭐 좌우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서도 이거는 다들 논의가 되었는데 사실은 국민의 합의를 모아서 해야 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 AI의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AI를 키운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전문성 있는 인력의 비중이나 이런 조사 연구한 결과를 보면 턱없이 지금 부족합니다. 네. 수요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대학 교육도 근본적인 교과과정 재편을 즉시 이미 시작을 하고 있지만 네. 왜냐하면 그것을 사실은 미국 같으면은 JP 모간 뭐 금융업 같으면 JP 모간이라든가 제조업회사 이런 곳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친구들도 직접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시해서 자기들이 제시하는 커리큘럼 종류를 옵션을 이렇게 정해주면 곧바로 자기들이 채용하는 이런 시점까지 지금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의 대학 교육도 AI를 담당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특단의 이런 교육이나 고용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이미 장기 실업, 저희가 이제 짧게는 6개월, 1년이 지나면 이제 장기 실업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식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1년 정도 이 노동시장에서 빠져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50% 이상이 소실된다고 하는 게 네. 그동안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장기 실업 1년 이상의 실업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를테면 노동부 같은 곳이 이제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인데요. 적극적으로 구직 지원하고 취업 알선하고 장기 실업자로 가는 사람들은 사례 관리자로 이렇게 정해서 상담하고 이런 선진국에서 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제시를 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분들이 빨리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더라고 봅니다. 우리는 고등교육 네. 받는 그 비율이 전 세계에서 탑이잖아요. 거의 탑이죠.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하고 뭐 대학원까지 졸업한 박사급의 퍼포먼스를 AI가 낸다면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의 자리가 없다. 그냥 단순히 AI로 대체될 수 있다. 예. 이 걱정은 하는 거 같아요. 사실 걱정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갈 만한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도 있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에서 보통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비율이 고등학생들의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80%까지 육박했다가 70% 정도 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해야 될 일자리가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해야 될 일자리가 있는데 저희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AI하고 만약 연동시켜서 얘기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AI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AI하고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되는 일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충분히 좀 연구가 돼야 되는데 사실 AI 쪽이 이제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런 얘기는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 어떤 일자리가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청년층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참 많이 했는데 20, 30대 그 구직을 포기한 그냥 쉬었음 청년층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이분들이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다시 고용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유인책, 촉매제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일단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두 분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보면 이 노동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대학을 졸업했어도 이 이중 구조는 뚫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결국 뭐냐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예 중소기업에 갈 바에는 한 2, 3년 더 공부를 해서 취업 공부를 해서 대기업을 시도를 해보자. 그래야만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가장 극명한 그런 예를 보이는 게 이제 공무원 경쟁률이죠. 이것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아주 확실한 정규직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들어가면 안정된 직장 그리고 이제 거의 해고가 불가능한 그렇게 되면 근데 경쟁률이 20대 1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대 1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확률상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무리 훌륭한 학생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데 도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직종 그리고 비정규직에서는 미래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깨는 장기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이 경직성을 어떻게 깨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세금 정책 위주로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청년 입장에서는 서울 지역에 괜찮은 직장을 다녀도 이 돈으로
그 주거비랑 교육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인프라가 몇십 년 동안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네. 청년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수한 청년들은 서울 지역의 정규직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2, 3년 더 준비해서 대기업에 더 좋은 정규직에 가자. 이런 식의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하게 해결할 방법은 뭐냐면 지방에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단기적 정책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서 성공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정부가 뭐냐면 그 서울이 아는 지역에 엄청나게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 지역인데 지금 아주 훌륭한 서울에서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도 그 유니스트 카이스트를 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듯이 정부가 장기적 관점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라는 것이 뭐냐면 2, 3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 관점을 가질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점이 있습니다. 네. 자, 청년층에 대한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청년들이 실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진입 시점도 늦어지고 이게 결국 나중에 뭘로 나타나냐면 자산의 그렇죠. 격차로 나타나죠. 자산이라는 게 이제 근로소득도 있어야 되고 자본소득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근로소득이 기본이 되죠, 보통은.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진입 시점이 늦어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청년들이 계속 예를 들어 중장년층과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굉장히 어렵죠. 사실 청년층은 취업난에도 허덕이고 있지만 실제 총 자산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도 조사했던 결과가 보면은 한국 경제에서 30대가 이제 가장 그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 고비용 저자산 세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순자산이 유일하게 줄어든 세대였거든요. 이번 조사에서도요. 평균 30대 순자산이 3억 5,958만 원으로 나왔는데 4, 50대, 60대는 모두 증가했지만 여기만 감소를 했어요. 이게 아마도 집값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네. 전월세 보증금도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연끌해서 모아서 샀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 건전성도 당연히 약화가 될 수밖에 없고 30대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 비율 자체가 우리가 평균 부채 비율이 한 16.8%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5%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0대 같은 경우가 30%가 넘어요. 부채 비율 자체가. 네. 그러니까 부채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산은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채 한 30% 이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라든지 고용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까지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까지 보면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실제 쉬어쓴 청년을 줄여라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10만 명 줄이라고 했는데 네. 실제 30대 쉬어쓴 청년들도 3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또 IT 제조업 AI 쪽에 직격탄까지 맞게 되면은요, 이 인구들이 이 사람들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환율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주거비라든지 금융비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도 이런 쓸 돈들이 많을 텐데 그 비용에 대한 지출을 하지 못하고 실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산 형성이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대 같은 경우가 진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대적 연쇄 취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세대 간 불평등이라는 문제로 더 확산될 네네.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자산 격차가 더더군다나 더욱더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고용 기회를 갖기도 굉장히 어렵고 들어가서도 마치 토너먼트 싸움처럼 그 안에서도 겨우 어떻게 입직 또 비정규직에서 또 정규직으로 전환 또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기회의 창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이제 닫혀 있어서 과거의 세대들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계층 이동에 모빌리티가 굉장히 활발했고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가 저희 앞에 놓여 있었다면 정말 사다리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걷어차버려진 이런 느낌을 청년들이 가지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근로소득은
자산소득 증가에 비해서 지금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것들이 폭증하고 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그것도 과거 세대를 같으면 70년대 심지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각 쪽의 이제 재형 저축이라든가 국가가 그 당시는 그때의 여건으로는 적절한 이런 사회복지적 정책을 통해서도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약한 거죠.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은 기업이고 또 기업들에게 충분한 투자 유인이 있어야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활성화돼서 그곳에 진출할 수 있는 좀 더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얼마나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그게 필요한 각 제반 정책들을 정비할 수 있느냐가 미래에 대한 어떤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30대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저렇게 많이 벌어지면 강 교수님 경제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 생산성 저하가 되죠. 이게 희망이 사라진 사회라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내 돈으로서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럼 열심히 일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한 뭐냐면 이제 부모를 잘 만나서 자산을 물려받은 게 이만큼인데 내가 월급으로서 벌을 수 있는 돈이 그보다 훨씬 작으면 열심히 일할 만한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뭐냐면 부자 계층이나 또한 저소득 계층 그리고 일반 계층 모두 다가 생산성을 늘릴 만한 그런 동기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분제 사회로 들어가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일단 신분제 사회는 그거죠. 부모가 귀족이면 나도 귀족이고 부모가 노비면 나도 노비인데 지금 형태가 딱 그렇습니다. 열심히 좋은 직업을 가져서 월급을 모아도 결국 집을 살 수 없는데 부모가 재산이 많거나 또 부모가 운 좋게 이제 강남 지역에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물려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부모가 이제 평범하거나 이제 지방에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을 물려받더라도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곳에 이제 집을 살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고 현재 이런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지면 그 방향이 또 다른 쪽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학개미 논란이 엄청나게 컸었죠. 이것에 비판을 하는데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뭐냐면 한국에서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다른 곳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 보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도 잘못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신문제 사회로 가지 않도록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적으로 7년이나 10년 정도의 정책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희 자산 부분 짚어봤지만 소득도 사실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최근 통계상 잡히고 있잖아요. 강 교수님께 이어서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감소를 하면서 이것도 소위 말해 소득 분위별로 봤었을 때 소득 수준이 높은 5분위와 1분위의 격차, 소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이것도 역시 우리 소위 말해서 중산층 경제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경제의 그동안의 강점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깨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깨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한 수출도 회복이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나가는 기업만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기업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기업의 양극화가 된다는 게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 그리고 배터리 같이 이렇게 고부가가치 그리고 수출 주도형 기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프라도 많고 우수한 또 고용 시장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기업이나 이런 것에 취직한 사람들은 소득이 보너스도 받고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간 계층에 있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간 계층에서는 그 소득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60년대, 70년대부터 수출 주도형 기업들을 열심히 이제 밀어주던 그때부터가 이중 구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거 그 연봉 체계
네.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호봉제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는 있는데 부장되고 임원되고 하면 네. 급여 올라가 당연한데 네. 격차가 이제 좀 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직무급제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연공사회에 그렇습니다. 따른 네. 이런 것들도 좀 완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외환위기 때 IMF 구제금융 신청을 했을 때 노동연구원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주창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직무에 기반한 노동시장으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 기존에 이제 연공 중심의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여전히 이제 저희의 인구 증가나 감소의 폭을 봤을 때나 미래 성장을 봤을 때는 상당한 이제 제약 요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무에 기반해서 좀 더 이제 성과 중심의 이런 임금 체계로 개편할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과거에 이제 수출 대기업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런 불평등이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들이 지원을 해서 더 커진 게 아니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제한된 자본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과주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전히 중요한 것은 더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이 기제는 변함없이 작동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동시장에 대한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건 물론이고 투자 효율성 같은 걸 생각해도 신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혁신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가 더 많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미국의 오바마 같은 미안합니다. 바이든 정부 때도 IRA가 있었지만 네. 그 이전에 오바마부터 트럼프 1기와 2기 사이에도 변함없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는 미국 중심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제조업을 새롭게 부흥하고 그걸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게 필요하면은 중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국가의 재정을 10년 정도의 장기력을 가지고 쏟아부어서 중소기업이나 열악한 일자리도 개선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치 지도자, 국가 지도자의 일관된 좌우를 떠나서 그거를 일관해 왔거든요. 기업들은 당연히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산업의 정책을 새롭게 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일을 잘하고 더 많은 혁신을 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곳들에 대해서는 규제도 풀어주고 더 많은 정부가 직접 산업정책으로 일자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개혁이 같이 있을 때 솔직히 이제 없는 살림에서 우리가 뜯어고치자라고 하는 거는 노사 모두가 이해관계가 조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단순한 부양책이 아니라 우리 체질 개선을 위한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거기를 위한 지원 정책을 내놓을 때 노사 간에도 합의를 이끌어내고 우리가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이 길을 가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윤 교수님, 근데 지금 뭐 임금 체계 말씀드렸지만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말씀을 다뤄주셔서 정년 연장 문제도 사실 걸려 있는 거고 제일 많이 아까의 질문 받는 노동시장의 게 경직성 문제라든지 네. 다 얽혀 있거든 실타래처럼 그렇죠. 얽혀 있거든요. 해법이 보이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조금 단절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네. 실제 이해관계자들이 한번 모여서 얼마 전에도 경사노위 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새로 바뀌셨는데 네. 실제 이 경력 연장 문제라든지 4.5일제 문제 같은 경우도 당과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지 또 기업이 참여하는 비율이 너무 낮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임금 문제도 했지만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참여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논의를 하는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양극화에 대한 해소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상위 10%가 지금 46.1%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위 같은 경우가 50%가 9.1%를 갖고 있거든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수치가 올해 더 증가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네. 상위 20%는 1,44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하위 20%는 250만 원이면 최저임금에다가 조금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4.5일제를 4일제를 만약에 뭐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대기업이라든지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는 공공기관에 있는 그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보통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같이 고려해 줬으면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사회적 대화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수렴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제도와 정책이 시행됐으면 하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었을 때 성장과 이 양극화 문제는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 없는 화두인 겁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이게 양극화가 이제 분배라 그러죠, 경제학적으로. 성장과 분배. 예, 제가 이-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양극화 같은 말인데 이 단기적인 하나는 하나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고 두 마리를 잡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적 통합이 안 되고 또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상황이 혼란되면 이제 법률 자체가 통과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경제 환경 이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막 새로운 제도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일단 로봇이 발견이 되고 네. 기기가 나오고 이럴 때마다 새로운 법률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이 돼서 이 두 마리의 토끼는 단기적으로는 잡기가 힘들어도 장기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지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정부가 이 성장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고도 성장했을 때 가장 뉴스의 메인 기사로 나오는 것이 올해 성장률이 뭐 5점 몇 %다. 네. 그렇게 되면 막 다들 한호하고 대통령도 인기가 올라가고 이 숫자에 매몰된 사회에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결과적으로는 이 양극화 해소 그리고 분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정부라는 것은 성장 자체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는 인사가 만사다. 인재를 어떻게 뽑고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정치를 좌우한다는 오랜 격언이죠. 경제는 일자리가 만사입니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고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성장률이 반등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고용이 부진하면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경제는 일자리가 만사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